어느 날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서로서로 잘 지내고 있었지만 사실 모두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마을 주변의 어두운 숲 속에 무언가 무시무시한 존재가 잠복해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정확히 그 존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누군가는 그 존재가 괴물이라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도적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밤이 되면 마을에 다가와 집집마다 물건을 훔쳐 가거나 심지어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사람들은 밤만 되면 집안에 숨어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다. 이웃과의 경쟁도 심해졌다. 서로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결국 작은 싸움도 자주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은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투쟁 그 자체였다. 이 혼란 속에 나와 나의 절친한 친구 조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우리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로 했다. 모두가 힘을 합쳐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하지만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리의 제안에 회의적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설득을 멈추지 않았다. 밤이 되면 마을 광장에 모여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서를 설명했다. 사람들은 무슨 소린가 하고 처음엔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마치 홉스가 말한 자연상태와 같습니다. 밤마다 우리는 위험에 처하고 이웃마저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서로의 권리를 양보하고 모두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할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우리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무렵 우리는 작은 실험을 제안했다. 마을 사람 중 가장 지혜롭고 믿을만하다고 여겨지는 존 할아버지를 주권자로 세우고 모두가 그에게 권한을 양도하는 대신 밤마다 마을을 지키는 역할을 맡기기로 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존 할아버지 의지도 아래 규칙을 세우고 순번을 정해 서로를 지키기 시작했다. 아무도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지만 모두가 함께하니 놀랍도록 빠른 시간 내에 마을은 다시 안전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제 사람들은 밤마다 편히 잠들 수 있었다. 이웃 간의 불신도 점차 줄어들었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몽둥이를 들고 밤을 새웠던 시절을 이야기하며 웃곤 했다. 이렇게 홉스의 사회계약서를 바탕으로 마을은 다시 안정적인 질서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제 우리 마을은 홉스의 리바이어던이 필요 없을 만큼 서로를 믿고 지킬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썰을 통해 사람들은 자연상태의 위험성과 사회계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서로 돕고 지키는 일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모든 생명체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신비로운 숲 속의 자연상태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인간의 천성과 루소의 자연상태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일찍이 환경과 하나 되어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유재산의 개념 없이 필요한 것만을 취했고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을 만끽하며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계절의 변화를 기념하고 별빛 아래에서 춤을 추며 자연의 노래를 들으며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이는 사람들 모두가 서로에게 만족하고 서로를 돕는데 주저함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숲에 낯선 방문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먼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자연 증식의 법칙 대신 인간의 법칙을 따르는 세계에서 생활해왔습니다. 이들은 사유재산의 개념을 소개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만이 재산을 가짐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증대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차츰차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유의 이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나무는 더 이상 모두의 것이 아니었고 물길 또한 특정 가문의 것이 되었습니다. 소유에서 시작된 작은 불평등은 점차 경쟁과 시기로 이어졌고 마을은 이전의 평화로움을 잃고 상호 불신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마을의 지혜로운 장로인 엘라가 앞에 나섰습니다. 그는 루소의 자연상태론을 상기시키며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인 자연 속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였소. 하지만 우리는 길을 잃고 말았소. 이제는 루소가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신의 자유와 공동체의 이익을 조화롭게 결합할 때입니다. 모두의 동의를 얻어 만든 사회 계약을 통해 우리는 다시 자연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오. 엘라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맺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유의 개념을 초월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새로운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자연이 인간에게 준 자원을 누구나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를 다시 한번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연 상태로 회귀하려는 노력 끝에 마을은 서서히 본연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루소의 이론을 삶에 적용하여 개인의 자유와 공동의 행복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신비로운 숲속의 이야기는 다른 마을과 도시들에 전해졌고 루소의 자연상태론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엘라의 지혜를 빌려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며 그 속에서 진정한 인간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는군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인간과 동물들이 공존하던 마을인 네코빌에 살았던 한 철학자 피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특별한 곳으로 피터가 말한 확장된 평등주의 이론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때때로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예기치 않은 도전과 재미있는 상황을 야기했습니다. 하루는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코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모든 주민과 함께하는 회의를 열어 각자 의견을 나누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날이었습니다. 피터는 회의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든 동물이든 여기에 있는 모든 생명을 동등하게 보살펴야 합니다. 이제 동물들도 이 회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합시다. 회장은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은 어떻게 말을 한다고 라는 속삭임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피터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마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파트너인 앵무새 찰리를 소개했습니다. 찰리는 피터의 가르침을 받아 간단한 말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피터는 찰리에게 한 걸음 물러서더니 찰리, 우리의 계획 설명해줄래? 찰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부리로 깃털을 다듬고는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비둘기, 강아지, 고양이 친구들처럼 배를 채우는 식사를 평등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먹이를 더 공정하게 분배해야 해요. 찰리가 말했다.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혹소가 터졌습니다. 그들의 웃음에는 동의와의 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중 한 명인 베키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스테이크를 어떻게 반으로 나누어 가지 보사자를 먹이고 고양이를 부르겠어요? 피터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이 최선의 방식으로 최소한의 고통만을 겪도록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선택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 결정이 여파가 덜 고통스럽고 더 유익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는 고기를 조금 덜 먹고 더 많은 야채를 식단에 추가하는 선택일 수도 있죠. 그때 찰리가 다시 말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인간이든 동물이든 모두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찰리의 엉뚱한 외침에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러한 회의가 계속될수록 피터의 사상은 서서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법을 배웠고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마을의 동물 친구들과 더 많이 교감하며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갔고 어른들은 번갈아가며 동물들을 돌보는 활동을 조직화했습니다. 결국 네코빌의 이야기는 멀리 전해졌고 다른 마을들도 그들의 생활 방식에서 영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피터의 이론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지표가 되었고 동물들과의 공생이 얼마나 풍요로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피터는 앵무새 찰리와 함께 그리고 사람들과 동물들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을 네코빌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육즙 가득한 스테이크를 그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스테이크를 먹기 전에 두 번은 생각해보는 성숙한 어른이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엘리자베스 앤스콤 의행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삶의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철학적 사유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벼운 유머를 통해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 합니다. 어느 날 철학을 전공한 젊은 벤자민은 친구들에게 초대되어 주말 저녁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그들이 모인 곳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작은 오두막으로 오랜만에 친구들과 재회할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벤자민은 친구들과의 모임이 항상 철학 전문 등으로 번지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번에는 무언가 특별한 주제를 준비하고자 마음먹었다. 벤자민은 오두막으로 들어가자마자 이번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해왔어 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친구들은 그의 열띤 발언에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동하여 주목했다. 오늘은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행위 이론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게. 그녀는 의도를 행동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지. 그런데 나도 똑같이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 그가 한숨을 돌린 후 말을 이었다. 며칠 전 내 친구 찰리가 새 집을 샀다고 해서 집들이에 갔었어. 그런데 사고가 생긴 거야. 찰리의 고양이가 창문 밖으로 나갈 뻔했는데 마침 내가 그걸 보고 얼른 잡았지. 이게 다가 아니야. 친구들은 내가 고양이를 구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고양이 앞에 놓여진 피자를 위해 그랬다고 생각하더라고. 친구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벤자민은 말을 이어갔다. 내가 정말로 고양이를 구하려고 했던 것인지 피자가 그저 덤이었는지는 오로지 나만 알지. 이게 바로 앤스콤이 말한 의도의 문제 아니겠어? 벤자민은 잠시 멈춰서서 모두의 눈을 마주친 후 다시 말을 이어갔다. 찰리도 처음엔 고양이를 구해줘서 고마워했지만 친구들이 장난스레 나의 의도를 의심하자 약간 의아해하더라고.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찰리에겐 나의 의도가 어떤 것이든 결과적으로 고양이가 무사하다는 점이겠지. 하지만 내 의도가 진실로 고양이를 구하는 것이었다면 사실 난 찰리에게 무언가 더 큰
도덕적 가치를 드러낸 것일지도 몰라. 이어서 벤자민은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 앤스콤은 의도가 도덕적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그 행위를 통해 무엇을 의도했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지. 내가 고양이를 구하려고 했는지, 피자 때문인지, 어쩌면 내 내면의 도덕적 기준들은 그 순간에 시험당했는지도 몰라. 벤자민의 이야기에 친구들은 감명을 받았고 그날 밤 그들 사이에서는 의도와 결과에 대해 깊은 대화가 이어졌다. 각자 이전에 경험했던 사건들에서 자신의 의도 가진 실로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앤스콤 의행의 이론은 그들 사이에 새로운 인식의 씨앗을 심어주었고 벤자민의 독특한 접근 방식 덕분에 복잡한 철학적 개념이 삶의 작은 에피소드와 연결될 수 있었다. 결국 그날의 모임은 단순히 즐거운 재회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로 승화되었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우리의 의도가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설명하고 또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단지 한 조각이 피자와도 같을지라도 말입니다.